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중심에 섰던 그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서울경찰청 진흥범죄수사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랑제일교회가 7월부터 11차례에 걸쳐서 이 8월 15일 광복절 집회 당일까지 126만 명에게 보냈는데 이게 11차례 곱하기 10일 해보니까 1,300만 건의 문자를 보냈다. 아하. 이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126만 명에게 문자 메시 1,300만 건. 일단 이거는 어떻게 누가 파악을 한 걸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경찰이 지난달 21일에 사랑제일교회 측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아하.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126만 명에게 1,300만 건 정도의 문자를 발송한 것을 파악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게 단순히 1,300만 건 이렇게 문자에 양도 많은 것이지만 이게 건당 8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보내는 발송료만 한 1억 원 정도가 든다라고 그러겠네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 현재 이렇게 전국 단위로 명단을 확보를 어떻게 했으며 이러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는지 이러한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거의 무차별적으로 발송이 됐다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예, 교회 신도와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 4천여 명 중에서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1,640명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겁니다. 아하. 그 사람들한테도 집회에 참석하라고 문자를 보낸 거거든요. 네. 아니, 자가격리자라는 것은 코로나19에 지금 의심이 있어서 자가격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확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한다면 여러 명이 전파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저 보태고 싶은데요. 그럴까요? 네. 사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7월부터 8월 15일 당일까지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던 게 8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와서 자가격리가 이미 발령이 된 행정명령이 나온 상황에서도 동료 문자가 갔다는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사실 8.15 광복절 때요, 전광훈 목사가 여러분 기억하신 것처럼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했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무고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오늘 행사를 앞두고 점진적으로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모임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가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저희 교회는 오늘도 이 자리에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여기 오고 싶어도 철저히 자기 격리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교회가 시범을 보여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또 15일 동안 저는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합니다. 저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I want to ask you.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I want to ask you. 또한 교회에서는 현재 교회의 신도가 아니거나 교회 방문한 지 오래된 사람 등을 가리지 않고 교회 내에 10수년간 누적된 개인 휴대전화 번호 모두에게 문자를 총 5차례 이상 보내서 보건소 안내에 적극 협조할 것과 광화문 집회는 물론이고 어떠한 집회도 나가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앞서 전광훈 목사 얘기도 그렇고 지금 그 강현재 변호사 얘기도 그렇고 자신들의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한 명도 안 나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광복절 그 집회 연설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나는 집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한 바가 전혀 없다. 하하. 더 나아가서 수도권 이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도 교회는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네. 이렇게 이제 전광훈 그 목사는 얘기를 했고요. 네. 강현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뭐 5차례 이상 동원할 수 있는 그 인원의 그 어떤 명단을 뽑아가지고 네. 보건소의 어떤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네. 광화문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네. 다른 집회도 나가지 말라고 그 본인들이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즉 말하면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지난달에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그랬었죠. 했잖아요. 그때 내용을 결과를 보면 영 다른 거죠. 아하. 사실상 그 8.15 이
이 서울 도심 집회를 주도한 걸로 보여지는 거죠. 네. 문자 아까 뭐 엄청나게 보냈지 않습니까? 네. 126만 건, 6만 명에게. 아하.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네. 경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받은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가서 진단검사 해야 될 입장 아니겠어요? 아. 경찰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이유가 왜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전부 휴대폰을 껐어요. 아하.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그 시설되어 있는 CCTV를 전부 누군가에 의해서 삭제를 해버리는 아하. 바람에 사람을 찾아내고 연락하기가 어려워져 버린 겁니다. 아, 발송했다는 사실은 확인했는데 누가 받았는지, 누가 그 문자를 수신했는지는 알아내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지금 경찰은 126만 명에게 총 1,300만 건의 문자가 발송됐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그럼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을 내놨습니까? 홍종상 기자님. 내놨습니다. 그런데 부인이고요. 근데 그 부인하는 논리가 굉장히 들어보세요. 교회 번호, 네. 교회 이름으로 발송한 적이 없다. 지금 누가 보냈는지 그 문자 보면 알 텐데 그것만 쏙 빼놓고 좀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언론에게 또 이 경찰만 알만한 정보를 유출한 건 또 경찰이다. 그래서 지금 경찰과 언론을 같이 즉각적으로 고소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떠한 조금이라도 정보가 유출된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관련. 그러면 즉각적으로 형사 고소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보세요. 이 1,300만 건의 8.15 집회 독려 문자를 보낸 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경찰이 밝혔는데 이 대해서 진짜 이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집회 참여 문자는 교회 이름이나 교회 번호로 발송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문자 메시지에는 누가 보내는 것인지 적혀 있음에도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가 보냈는지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제일교회 측과 연관이 없다. 즉 무관하다는 뜻을 말한 건가요? 아니면 그 누군가도 자신들은 모르겠다. 알기는 아는데 밝혀줄 수 없다. 뭐 그런 겁니까? 알쏭달쏭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걱정되는 게요. 8.15 집회 말고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때 온라인에 어게인 10월 3일 해가지고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 개천절에도 다시 광화문 등등에 모이자 그런 포스터가 나돌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광훈 목사와 같이 집회에 참여한 단체는 혹시 어떤 입장일까요?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 국민대회를 지금 다시 한다고 지금 우파 시민단체에서 여러 곳에서 신청을 했고 행정법원에다가 소송까지 해서 진행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국민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시기가 아무리 참혹하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와도 우리 쫄지 맙시다. 아울러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앞으로의 보수 집회 광화문 광장을 이 헌법을 무시하는 이 정권과 합세해서 막으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단호하게 헌법으로 맞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밝힙니다. 전광훈 목사를 가두어서 광화문 광장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큰 오판이라는 것을 온 국민과 함께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저분들은 10월 3일 개천절뿐 아니라 10월 9일 한글날에도 집회를 갖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집회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추석 연휴, 10월 3일은 추석 연휴의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 주 바로가 10월 9일이에요. 네. 지금 방역 당국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를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 특별 방역 기간으로 그랬죠.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국민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또 가족들을 만나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감염의 전파가 우려가 돼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추석 연휴에 얼마나 가족을 만나러 가고 싶겠어요. 네. 부모님 만나러 가고 싶고 그것도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네. 저렇게 위험한 시기에 꼭 집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집회 이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좀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10월 3일에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여러 대 있습니다. 그중에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이 정치 방역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알릴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합니다. 개천절 집회를 마치 하면은 방역에 엄청난 장애가 오는 걸로 방역을 방해하는 걸로 호도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방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질병이 유행병이 나왔다고 해서 헌법을 모두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글쎄 저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글쎄요, 단체 나름대로 헌법을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저는 헌법을 공부하고 사법시험까지 통과한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 더 헌법을 깊이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헌법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권은 정말 소중한 기본권이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권인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본권을 무제한하게 보장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여러분이 주무시는데 여러분 집회에서 옆에서 막 시끄럽게 집회한다. 그게 허용이 될까요? 아니면 집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폭행이라든지 어떤 피해를 준다. 그게 허용이 될까요?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권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특히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네. 내에서만 제한을 해야 되고요. 그 제한도 다 무조건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률로서만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럼 어떤 법이 과연 집회 자유를 제한하느냐? 감염법 예방법,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이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불법적인 시위를 할 경우에는 주최자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참가자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집회 얼마든지 하십시오. 다만 다른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저 현수막 보이시죠? 현수막이 지역에 있는 단체인데도요. 수도권 아닙니다. 지금 창원에 있는 단체에서요. 방역 방해하는 또 개천절 집회에 제발 좀 같이 좀 살자. 웃잘라고 뭐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만큼 불안하다 이거잖아요. 왜? 수도권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수도권 사람들 이동을 또 할 거 아니에요. 지방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도 집회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현수막으로 내걸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강력하게 개천절 집회에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 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법 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체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혹시라도 이제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이 물리적 충돌을 빚지 않을까 또 걱정되기는 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당연히 그렇죠. 뭐 조금 전에 뭐 정세균 국무총리 말씀하신 거는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단호히 대응한다. 네. 뭐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 그러면 그 집행을 누가 하겠습니까? 경찰에서 할 수밖에 없을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이런 얘기 합니다. 만약에 그 불법 집회를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네. 주최한 사람, 아하. 주최자뿐만 아니라 네. 단순 참가자까지도 처벌하겠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강행하면 경찰을 현장에서 동원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해산 절차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안 되더라도 현장 체증을 해서 네. 사후에라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아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반드시 법이 살아있음을 정부가 지금 천명을 하고 나섰고요. 지금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 시험해보자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날만큼은 지금 온 국민들은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인 방역은 물론이고 소모임도 다 자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집회 결사 자유만 외치고 있을까요? 자, 이런 가운데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말 분노 유발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누굽니까 대체? 지난 13일 날 밤에 서울 신월동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택시기사분이 마스크 착용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그거에 불만을 품고 택시기사분을 한 20여 분간에 걸쳐서 위협한. 택시를 막 세우네요, 저거 보니까. 지금 네. 나오는 것처럼요. 출발 이제 하려는 택시 앞을 가로막죠. 아하. 그리고 이제 본넷을 막 내리치고 네. 또 운전석 문 열으려고 지금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 운전기사분을 택시기사분을 위협하는 모습인데 네. 저게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아하. 결국 아마 운전기사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연행이 됐고 네. 이 사람 뭐 업무방해죄가 명백히 형성이 되죠. 네. 입건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저 남성이 저렇게 무서운 행동, 왜 택시기사님 앞을 가로막고 문을 열려고 하고 처음에 저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대체?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예. 써달라. 아하. 그 말에 네. 격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해야 될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거든요. 마스크를 해달라. 근데 어떤 그 승객은 마스크를 하긴 했는데 턱스크예요. 턱에다 걸치는 거는요. 네. 아예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니까 그게 막 비말이 전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택시비 안 받을 테니까 다른 택시 타세요. 그렇게 하차 요구를 하니까 네. 갑자기 이 사람이 격분해가지고 택시기사님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하하. 해당 승객은 폭행 혐의로 입건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역학조사 과정에서요. 비협조하거나 거짓말을 했던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분에 대한 수사 이런 건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올해 5월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학원 강사의 얘기인데 아하. 이 학원 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이동 동선을 고의로 속였다. 이러한 맞아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직업이 학원 강사임에도 무직이라고 하고 인천의 한 학원에서 강의를 했던 것을 숨겼는데요. 그 당시에 이 확진자는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이 확진자로 인해서 인천에서만 40명, 전국적으로 80명이 넘게 감염이 세상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학원 강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고요. 이 검찰에서 얘기하기로 피고인이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을 하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확진자가 80여 명에 달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전국적으로요. 김복준 의원님 예, 예. 무려 80명이 감염이 됐어요. 인천 학원 강사 발로요. 이 경우는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이 너무 예쁘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안일함으로 인해서 80명이 전염됐다는데 저는 다분히 이 사람은 고의적이라는 생각이 왜요? 듭니다.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또 검사한 사실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원에 가서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전파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가르쳤고 네.
그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그 업장에 가가지고 마음 놓고 떠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 어떤 경우라도 저는 그 용서받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다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에 임하면서 보니까 아마 왼팔 곳곳에 그 붉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사가 물어봤어요. 왜 그 상처 어떻게 생긴 거냐 그랬더니 자해를 좀 했다. 아이고. 그거 자해한 거 자랑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있는 데다가 요번에 그런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댓글에서 차라리 죽어라. 뭐 이런 얘기가 아유. 나오다 보니까 정말 내가 못 견뎌서 자해 행위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이제 네. 초보입니다. 좀 참작해 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은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게 뭐 지극히 마땅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 학원 강사가요, 여러 가지 그동안의 상황을 재판장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동안에 이제 잘못을 뉘우치니까 부모님들께서 이분을 가슴에 안아주셨답니다. 꾹 안아주시면서 잘못한 건 납작 엎드려 빌고 이제 엄마 아빠랑 다시 살아가자. 너를 품에 안았어야 했는데 인천까지 멀리 학교를 보낸 엄마의 잘못이다. 이런 말씀도 했대요. 부모 막 가슴이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은 듣고 무책임한 행동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며 살겠다. 이러면서 법정 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펑펑 뜨겁게 흘렸답니다. 뒤늦게 흘리면 뭐예요? 앞서 김복준 의원 말씀처럼 왜 미리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켠에서는요, 방역을 철저히 지키신 분도 계셨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대구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발 이 아하, 감염, 집단 감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29일에 대구시의 한 빌딩의 지하에서 이 한 대구 경북 등 5개 도시에서 온 27명이 이 동충하초에 대한 사업 설명에 참여를 했어요. 네. 근데 그중에 27명 중에 26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97%의 감염률인데 단 한 명, 네. 3%의 확률로 음성이 나온 분이 계세요. 여러 차례 검사를 했는데도 음성이라고 합니다. 이분 그때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 여쭤봤더니 네. 일단 K94 마스크 썼고요. 네. 옆 사람과 의자 하나 정도 자리 띄고 앉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사업 설명했더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커피 같은 거 나눠줬는데 음료수 마시지 않았고 또 마지막에는 수박 나눠 먹었는데도 본인은 수박 먹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혼자 좀 서성이셨다 그래요. 그리고 손소독제가 있길래 손소독제로 손도 여러 차례 닦으셨다고 하고 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지킨 덕에 개인 위생에 힘쓴 덕에 단 한 명, 27명 중에 단 한 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김복준 의원님, 예. 정말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니까 27명 중에 26명 감염됐는데 나홀로 음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은 방역 당국에서 내려보낸 지침을 거의 외웠나 봐요. 그렇나 보네요, 진짜. 그러니까 말도 안 했죠. 떨어져 앉아 있었죠. 그다음에 KF94라는 그 안전한 비말 들어오지 않는 네. 그 마스크 한시도 벗은 적 없고요. 아, 쉽지 그러니까 않은데. 네. 이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완벽한 어떤 방역 수칙을 지키는 바람에 그런 것 같고요. 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떠한 순간에 우리가 접촉하는 누군가로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네. 걸릴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로서 최고로 막아줄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마스크다. 그러네요.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마스크 잘 써야 돼. 최소한의 네. 안전선, 안전 방어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코로나19가 길어졌고 또 엊그저께까지는 수도권 일대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이 되던 바람에 정말 자영업자분들이 매일매일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요. 한 PC방 사장님의 절절한 사연이 알려져서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47살 나이에
남성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을 볼 면목이 없다. 아이고. 중이 아들이 있는데 나라도 나가서 돈 벌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가장으로서 아이고. 아버지로서 억장이 무너졌다. 근데 사실 이제 2.5단계에서 2단계는 이제 완화가 돼서 PC방 영업은 시작이 됐지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진 않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한때는 이 직원이 4명이었는데 지금 월세 낼 돈도 없는데 매출이 확 줄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서 지금 이 사장님 PC방 점주 혼자서 지금 사흘째 집에도 못 가고 이제 그 애 간이 침대 놓고 그리고 지금 이제 취식이 금지돼 있다 보니까 이 팔 수 없는 라면 과자 이거 먹으면서 혼자 일을 하면서 사흘째 집에 못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2.5단계로 문을 닫았을 때는 2주 넘게 공사장에 가서 일용직 노동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몸도 좋지 않은데 혼자서 집에 못 들어가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 워낙에 매출이 없고 손님이 없다 보니까 이 중이 아들이 굉장히 또 아빠 걱정하는 마음에 아이고. 나라도 돈 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은 매일매일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지샐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PC방이 2.5단계에서 이번 주부터 이제 2단계로 내려오면서 좀 나아지지는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2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영업은 할 수 있게 됐죠. 네. 그런데 지난 14일에 구청으로부터 이제 안내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이 안내 문자에는 PC방 안에서 물과 음료수는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 문자가 왔는데 사실은 PC방 내에서 취식이 금지되면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발길을 끄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PC방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대대적으로 PC방 내 취식이 안 된다라고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물과 음료수는 마실 수 있다라고 하면 손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찾아오겠냐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영업이 시작되고 난 첫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평소에 비해서 절반이 안 되는 매출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은 그마저도 그 전날의 절반 정도밖에 매출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유.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렵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우 세상에. 김복준 의원님. 사람이 현재가 어려도 내일이 있게 사는 건데 내일이 오는 게 두렵답니다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힘드시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2020년은 인류 전체가 잃어버린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니까 한 2가지 뻔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하. 예, 어떻게든 버티고 남으면 좋은 날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인생은 쌓인 곡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바닥치고 있어요. 올라갈 일만 있으니까 네. 좀 힘들더라도 견디고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복준 의원님의 이 격려의 말씀에 이 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업주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기운을 좀 내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자,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앞두고 걱정이 또 커지고 있어요. 이인철 변호사님. 예, 수도권을 방문했던 일가족 3명 어디 얘기냐면 제주도 하면 청정 지역 아닙니까? 아하.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수도권에 또 어떤 용무가 있어서 방문했는데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청정 지역의 그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방문을 좀 자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려했던 게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제주에 거주하신 분들이 가족이 수도권에 방문했다가 돌아갔는데 확진된 거예요. 그럼 제주가 지금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걱정인데 세상에 한쪽에서는 제주도가 이런 풍경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번 추석에 다 고향을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고향에는 가지 않지만 제주도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만 지금 한 20만 명에 가깝다라고 하는데요. 20만 명이요? 네, 제주도관광협회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최소 19만 8천 명이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 예상의 근거가 지금 현재 노선 예약률이 70에서 80% 수준이고 이게 연휴가 다가오면 더 예약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숙박과 렌터카 예약도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관광객 수냐 하면 거의 여름 성수기 때의 수준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금 가을로 이미 접어들었는데 여름 성수기 같은 예약률을 보인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김복준 의원님 혹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왔다는 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다 나았다 극복했다 지금 이런 메시지로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완화되니까 그런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추석 때 그 명절 때 집에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내친김에 이번에 여행 가자 하는 식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제주도 당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그 국민들 중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안 가는 분들이 제주도로 몰려드는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당국은 지금 방역 수칙 준수하고 위험한 업종 방문해가지고 이제 좀 오지 말라고 계도 활동하고 지금 오히려 제주도가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 네.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제주도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추석 때 지금 이걸 국가가 강제적으로 추석 때 이동 제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율의사밖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홍종선 기자님, 각 지자체도 지금 걱정과 비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율 우리 국민에게 맡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아들 며느리 입장에서 딸 사위 입장에서 먼저 저 이번에 안 가면 안 될까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입이 안 어른들이 떨어져요. 네.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하. 이 전북 완주군의 이 어르신들이 손팻말을 들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며느리야 이번 명절에 안 와도 된다. 아들아 선물은 택배로 붙여라. 영상통화 오케이. 명절은 집에서 보내자. 이런 손팻말 드신 분들 많고요. 또 전남 완도군의 이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네. 이번 추석에 영상통화로 만나자. 벌초는 아버지가 한다. 너희들은 편히 쉬어라. 뭐 이런 현수막이 걸렸고 또 전남 보성군에도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이 구수한 사투리로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단께 이렇게 이런 현수막도 걸렸는데 사실 어른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이 자식들 놀러 가라고 해주시는 배려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먼저 방역 수칙 정말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진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놀러 가라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새끼들 고향 와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오지 마라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놀러 가야겠구나. 이건 비뚤어진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정세균 총리도요. 추석 때 지금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련해서 아주 재치 있는 지금 말을 꺼냈다면서요. 최대빈 변호사님.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신의 SNS에 이번 추석에는 총리를 파세요라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에는요. 네. 이번 추석엔 고향에 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주는 쿨한 부모님이 되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정 총리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엔 총리를 팔아라. 왜 안 오니? 그러면 총리가 내려가지 말라고 하던데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봉진 의원님. 네. 정 총리가 그러더구나. 네. 그러니까 나 팔고 가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뭐 국민들 다 아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로 오죽하면 총리가 저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나를 팔아서라도요. 여러분 가지 말고 이번 올해만큼은 이 대면 효도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안부 여쭙고 그리고 온라인 성명 하세요. 올해는 정말 그래도 조상님들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정 총리 마음껏 파시면서 정말 그렇게라도 우리가 방역을 좀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